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재밌는 인문학 이야기를 꺼내서 여러분과 책과 방송, 강의로 전하고 있는 작가 조승현입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귀족 사회. 향락과 엄격한 윤리적 잣대라는 모순 속에 우리는 모범적인 여인 안나 카레니나를 만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인이자 모범적인 엄마로 좋은 항실과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로서 완벽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안나 카레니나. 하지만 미남장교 브론스키를 만나면서 이것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브론스키를 쫓는 또 한 명의 여인 키티, 또 그 키티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시골로 내려가 버리는 레빈. 그들은 허식과 명분과 전통의 굴레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자유를 뒤따르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무대를 빛내줄 출연진 한번 만나고 가보겠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역에는 김서영과 윤공주 배우 출연해 주시고요. 알렉세이 브론스키 역에는 김우영과 민우혁 배우, 알렉시 카레닌 역에는 서범석과 민영기 배우님이, 컨스탄틴 레빈 역에는 최수영과 강태울 배우님, 키티 역에는 임소와 이지의 유지 배우님 출연해 주십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불세출의 걸작으로 10번 이상 영화로 제작됐던 안나 카레니나, 이제 뮤지컬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처럼 먼 나라에 또 우리와 다른 시대에 제작된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을 즐기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지금 편하게 보면서 지금 우리한테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방법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라든지 고민거리를 갖다가 알고 나가지고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저런 식으로 글을 썼고 왜 캐릭터들을 저렇게 설정했고 저 사람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방식 다 훌륭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첫 번째 방법은 편하게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면 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좀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접근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은 제정 러시아 시대의 작품입니다. 근데 제정 러시아, 19세기 러시아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큰 혼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과연 내가 러시아인이라는 것이 내가 아시아인이라는 뜻인지 유럽인이라는 뜻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 생각하면 그냥 당연히 러시아는 유럽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역사의 대부분 동안을 서구보다는 동방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를 만들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서양 문화를 갖다가 급격하게 도입했을 때 이 서양 문화가 마치 남의 옷처럼 잘 안 맞는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톨스토이나 푸시킨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의 소설을 갖다가 굉장히 한국에서 사랑하고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구화가 되기 전에 러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의 위치가 여기에 있죠. 볼가강이라는 강을 끼고 위아래로 처음에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유럽은 굉장히 가난해서 사실 러시아가 그닥 배우고 싶은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 아래쪽에 아바시드 칼리펫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랍 민족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던 지역과, 그리고 옆에 로마의 정통 후예인 비잔틴 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구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느 외국 문화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강대국이 돼보자라고 결심을 했을 때 그들은 서쪽을 보지 않고 처음에는 비잔틴 제국의 문화를 봤습니다. 그 러시아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시 러시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고려나 조선처럼 아직 러시아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키예브 공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키예브 공국이라는 나라의 대공작, 왕 같은 거죠. 대공작이 비잔틴 제국의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건 물론 이제 21세기에 다시 그려진 그림이고요. 안나 폴피리제니타라고 하는 비잔틴 제국의 공주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공주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이 키예브 대공이 필요했던 여러 장인들이나 아니면 사제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키예브 공국에 비잔틴 제국 형식의 건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예 중에 하나가 키예브에 있었던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아마 터키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하기야 소피아가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요. 그렇죠.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그죠? 그 성 소피아 성당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잔틴 제국을 따라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다 내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지역에 징기스칸의 군대가 도착을 하게 되고요. 징기스칸의 그 군대가 도착을 하면서 러시아 계열의 많은 귀족들이 실질적으로는 징기스칸한테 공물을 바치는 속국이 돼요. 그러면서 중국이나 이 동방 쪽의 문화가 또 한번 대거 유입이 되게 됩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마마이라는 사람인데요. 마마이는 징기스칸의 제국이 부서지면서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칸이었습니다. 칸은 우리가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 할 때 바로 그 칸이죠. 유목민들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의 러시아 계열의 귀족들은 마마이한테 속국처럼 돈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모스크바 공작이 드디어 이 러시아 민족의 귀족들을 규합해가지고 이 마마이를 물리치면서 그 군사 조직이 그대로 제정 러시아 때까지 그 러시아의 귀족 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오랫동안 몽골족들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비잔틴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페르시아 문화하고도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6세기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복장을 보면요. 그 복장은 이란이나 터키나 몽고의 복장과 훨씬 더 가깝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의 복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뿌리 위에다가 급격한 서구화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19세기까지만 해도 우리의 아시아적 정체성과 서구적 정체성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었고 안나 카레니나의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엄연히 아시아적인 국가였던 거예요. 근데 러시아를 아시아에서 빼서 유럽에 포함시킨 역할을 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뒤에 보시는 표트르 대제라는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황제죠. 표트르 대제는 그 당시에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한 인물입니다. 부의 중심이 기술 발전과 산업혁명을 앞으로 이루게 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미리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것보다 유럽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러시아의 운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파악하고 러시아를 급격하게 서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밑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을 독일로 유학을 보내서 독일의 신식 기술이라든지 복장 같은 걸 배워오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기의 초상화를 그릴 때도 의상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서 있는 자세까지 독일 황제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러시아 귀족들의 상징은 동방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기 때문에 긴 수염이었습니다. 근데 표트르 대제는 무조건 수염을 깎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유럽 사람들은 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족들이 반발을 하죠. 이 수염이 내 권위의 상징인데 이걸 왜 깎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가 이걸 강제로 베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떤 묘책을 내냐면요. 더 무서운 묘책을 내죠. 수염의 길이를 재서 수염 길이에 따라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표트르 대제는 앞으로 그 유럽의 소식을 갖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의 중심은 농업이 아니라 상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부유한 농지로 둘러싸여 있지만 바다 쪽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었던 모스크바의 수도가 있으면은 앞으로 러시아가 뒤처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바다를 맞대고 있는 페테르부르크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은 독일식 요새를 짓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유럽식 신식 시설이라든지 항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시설이라든지 궁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러시아는 세련되고 서구화된 페테르부르크와 보수적이고 아시아적인 모스크바라는 두 개의 대도시를 가지게 되고 이 두 대도시의 갈등이 그 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 안나 카레니나 뮤지컬에 그대로 반영돼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안나 카레니나가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오는 그 장면 자체가 서구화된 곳을 떠나서 러시아의 전통이 아직도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걸로 온다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트르 대제가 사망한 다음에
다시 한번 러시아의 귀족들이 너무 서구화가 빨리 진척되니까 자기들의 원래 삶의 형태가 변한 걸 두려워해가지고 수도를 다시 모스크바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렇게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두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몇 대가 내려가서 예카테리나 대제라는 여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서구화의 그 물살이 급속하게 러시아로 들어오게 되죠. 예카테리나 대제는 퓨트르 대제와 다르게 독일을 롤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 더 서쪽에 있는 프랑스를 롤 모델로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는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굉장히 화려한 궁전 문화를 꽃피고 있을 때고요. 예카테리나 대제는 그 러시아의 황실을 베르사유와 프랑스 왕실에 맞먹는 가장 세련된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카테리나 황제 시대에 지어진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조각들은 심지어는 프랑스 지식인들을 그대로 데려와가지고 프랑스 지식인한테 만들게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서구의 상징인 퓨트르 대제의 동상 보이시죠? 이 동상은 프랑스 조각가인 프랑코나라는 사람이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각을 만드는 과정이 러시아의 모순을 보여주는데요. 이 퓨트르 대제의 조각 아래를 받치고 있는 이 거대한 바위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저런 바위를 옮기게 되면은 유럽은 산업혁명과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뭔가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옮겨왔을 테지만 러시아는 유럽의 겉모습만 배웠지 그거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아직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노비가 동원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저걸 끌다가 채찍을 신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이 어떻게 보면은 겉만 서구화돼 있고 속은 그 전통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러시아의 양면성을 갖다 보여주는 상징처럼 남아있죠. 이 다음에 보실 수 있는 이 그림은요. 지금 페테르부르크를 상징하는 대성당인 성이삭 대성당인데요. 성이삭 대성당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건축가가 지었습니다. 몽페랑이라고 하는 프랑스 건축가가 지어서 사실 프랑스에 있는 앙발리드, 나폴레옹의 묘와 옆에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비슷한 모양의 건물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인들에게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는 어떤 차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느냐를 봤을 때 이 두 개의 건물을 갖다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건물은 모스크바의 상징인 바젤 성당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물은 페테르부르크의 상징인 이삭 성당인데 옛날 동방의 모티브와 훨씬 더 페르시아나 터키 쪽의 건축과 비슷한 이 바젤 성당이 가장 러시아 모스크바의 중심부를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성 이삭 성당이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는 것을 딱 보면은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두 도시가 안나 카레니나 안에서 상징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바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정 러시아의 귀족 사회 안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브론스키의 직업입니다. 브론스키는 기마대 장교입니다. 그리고 제정 러시아 시대의 소설을 보면은 기마대 장교들이 항상 굉장히 멋있는 남자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기마대라는 것은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의미가 있어요. 유럽의 귀족층이 형성이 될 때 처음에 귀족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전쟁에 나갈 때 말을 자기가 사가지고 갈 돈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프랑스어로 기사를 쉐발리에라고 부르는데 쉐발이 프랑스어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을 탄 사람과 걸어 다녀야 되는 사람으로서 인간 자체를 갖다 분류하던 문화가 유럽 귀족 문화의 근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유럽의 매너, 궁전 매너를 뭐라고 부르죠? 기사도, 말 탄 사람의 도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양의 법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유럽의 기사들이 기사도를 갖다가 가장 먼저 배운 사람들은 누구냐? 당연히 러시아의 새로운 형태의 군대였던 신식 기마대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 버튼을 빛낸다든지 이런 유럽 귀족들의 의례를 갖다가 그대로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마대의 원들이 각광을 받는다는 것은 서구화된 남성들이 각광을 받는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나 카레니나의 인생에서 자기 남편 카레니는 모스크바로 상징이 되는 굉장히 옛날식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브론스키라는 사람은 서구식 기사도를 배운
당시 러시아 여성들이 접하기 힘든 굉장히 귀하고 새롭고 신식이고 자유로운 그런 남성상이라는 걸 직업 자체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마대원이라는 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봉급을 받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은요, 그러니까 귀족 사회의 기사는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대화의 상징이에요. 대부분 유럽의 귀족들은 자기 봉토,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봉토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족들이 나눠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마대가 국유화되면서 이 기마대원들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봉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브론스키 같은 기마대원들은 자기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전 세대에 비해서는 가족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기마대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원래 옛날부터 유럽에서는 말을 탄다는 것이 귀족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 탄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성을 갖다가 좀 보여준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양반이 되기 위해선 과거를 봐야 됐던 사회이기 때문에 신원서판이라고 그러죠. 글씨를 잘 쓰면 저 사람 사람됨이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은 저 사람은 고결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스키는 일단 직업적으로 안나 카레니나의 마음을 흔들고 키티의 마음을 흔들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귀족 사회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는 말이고요. 귀족 사회에서 중요한 게 두 번째는 뭐냐면 무도회입니다. 그 유럽 귀족들이 원래는 성에 뚝뚝 떨어져 가서 살면서 정략 결혼을 하다가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시대부터 귀족들이 자기 봉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봉토에서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수도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또래의 비슷한 계급의 귀족들이 많이 사는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짝을 고르는 데 있어서 옛날처럼 부모가 너 얘랑 결혼해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대화를 해보고 자기가 누구랑 결혼하고 싶다 하고 부모님한테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17, 18세기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무도회라는 겉 모양은 러시아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춤을 출 수는 있는데 러시아는 프랑스와 다르게 겉만 서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춤은 춰도 되지만 자기가 누구랑 결혼할지는 결정하면 안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것이 아까 그 표트르 대제 조각처럼 러시아가 겉만 서구화된 사회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 중에 하나가 무도회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건이 어디서 납니까? 무도회에서 나요. 무도회에서 만나고 무도회에서 사랑에 빠지고 무도회에서 사랑에 빠지긴 했는데 나중에 가족한테 가면은 무도회에서 만난 이성과 연애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패턴이 서구화된 겉모습과 아직도 옛날의 전통을 못 벗어나는 러시아의 그 양면 속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이거 불륜 소설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불륜이라는 것이 그 당시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사랑을 서약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불륜을 하면 그건 배신이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을 한 사람한테 불륜이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사랑이 있다는 전제가 없어요. 배신을 안 한다고 내가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 사회에서의 불륜은 사실 우리 일반적인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연애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했을 때의 불륜과 감정적인 무게가 굉장히 다릅니다. 감정적인 무게는 다른데 사회적 질타는 똑같아요. 그것이 안나 카레니나를 우리가 불륜을 했지만 그 사람이 100% 잘못했다라고 여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당시 러시아의 사회생활을 알고 보면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조금 뛰어넘어서 진짜 톨스토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볼 수 있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뮤지컬을 감상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심적인 캐릭터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캐릭터에 집중을 하면서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캐릭터가 바로 레빈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어떤 평론가들은 이 레빈이라는 캐릭터의 이름 자체가 톨스토이 자신이 거기 투영됐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톨스토이의 이름이 레브 톨스토이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레빈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 레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키티한테 고백을 했다 거절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귀족 사회의 허영, 이 허식 다 싫어.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키티도 결국 그 시골에 내려오게 되고 사회의 굴레와
귀족들의 허영에서 벗어난 공간 속에서 그 두 사람은 행복을 찾게 되는 그 사이드 스토리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안나 카레니나는 와 브론스키는 사회 굴레를 못 벗어난 도시라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리고 이 키티와 레빈이라는 이 두 사람은 사회의 굴레를 갖다가 벗어던지고 시골로 갔기 때문에 행복을 찾는다는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톨스토이가 왜 농사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중요시했느냐? 톨스토이는요, 사실 러시아가 서구화를 잘못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살기 안 좋은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오히려 러시아의 옛날 귀족들은 그 농토에 살면서 농민이랑 같이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이었고, 흉년이 나면은 걱정하고 풍년이 나면은 같이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서구화가 되면서 이 귀족들이 다 자기 농지를 버리고 그 수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괜히 자존심 싸움하고 있고, 그들의 존재가 농민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농민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가지고 그들의 무도회라든지 잔치를 갖다가 계속 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이 그림을 보시면요, 톨스토이는 수염을 길렀죠. 근데 아까 표트르 대제가 수염에 세금 매겨가지고 서구화를 강행한 그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수염을 기르는 게 얼마나 서구화에 대한 반항의 이미지인지 아마 감이 가실 거고요. 그리고 톨스토이는 실제로 그 뮤지컬에 나오는 레빈처럼, 책에 나오는 레빈처럼 자기가 직접 낫을 가지고 가서 농민들이랑 벚농기에는 같이 농사를 짓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직접 창시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톨스토이의 라이프 스타일에 동의하는 톨스토이즘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톨스토이주의. 그래서 우리가 산업사회와 도시화 때문에 인성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농장에서 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눠 먹는 것이 가장 인성을 파괴하지 않는 훌륭한 인생이라는 그런 철학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여기저기에 톨스토이의 삶을 갖다가 모방하는 톨스토이 농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톨스토이 농장 중에 가장 유명한 톨스토이 농장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던 톨스토이 농장인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톨스토이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인물이 있죠. 바로 간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이 레빈이라는 캐릭터를 더 자세히 본다면, 사실 레빈이라는 캐릭터는 메인 러브 스토리의 일부는 아니지만 사실 톨스토이가 진짜 하고자 했던 말은 이 안나 카레니나의 비극과 대조해서 행복을 찾은 사람의 모습을 이 레빈이라는 사람에게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 두 커플을 갖다가 비교할 때 안나 카레니나가 진짜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 그 내가 내 맘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대가가 이 도시 생활의 허영이라는 그 비용을 충당할 만하냐라는 그 질문을 갖다가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러시아 예술 작품을 보다 보면 가장 혼돈되는 게 러시아의 이름 구조입니다. 너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인지 헷갈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같은 사람 얘기인지 다른 사람 얘기인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복합성 때문에 그래요. 원래 러시아 문화의 이름을 짓는 방식과 나중에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름을 짓는 방식이 퓨전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이름 짓는 방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 러시아의 이름 짓는 방식은 어디에 기본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짓느냐면요. 원래 러시아의 이름을 짓는 방식은 바이킹 전통의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이 볼가강을 따라 들어와 가지고 키예프에 정착을 한 것이 제가 강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키예프 공국이기 때문에 그 바이킹들의 이름을 짓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게 짓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요.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두고요. 뒤에다 아빠 이름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안나 카레니나를 갖다가 어쩔 때는 안나 알카데비아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거기서 알카데브가 아버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나의 남편이 알렉세이 카레닌인데 어쩔 때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라고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 알렉산드로스가 자기 아빠 이름이에요. 그래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이렇게 부를 때는 알렉산드로브의 아들 알렉세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원래 러시아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그 북유럽 계열의 분을 한 명 소개를 하면, 우리 배우 스칼렛 요한슨 잘 알죠? 요한슨 이름을 보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를 뜻하는 s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스칼렛 요한스는 원래 바이킹식으로 말하면 요한의 딸 스칼렛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살던 동네 이름을 뒤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존이고 아빠 이름이 마이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버근이라는 동네에 왔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존 마이클슨 버근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그 동네 이름과 직업 이름이 발전해가지고 성으로 바뀌면서 러시아도 서구화된 이름을 가지고 오면서 자기 이름, 아버지 이름 그리고 자기 가문 이름을 달고 다니는 굉장히 복잡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 카레니나의 이름을 갖다가 보면요. 아나는 자기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알카데비아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알카데브라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카레니나는 뭐냐면은 카레닌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부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거기다 러시아어는 남성, 여성이 있어가지고 냐, 아 이게 붙으면은 여자 이름이 되고요. 그래서 남편 이름은 뭐죠? 알렉시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이죠. 남자니까 카레닌이고 그 다음에 아나는 여자니까 카레니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카데브의 딸 안나자 카레닌의 남편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남편 이름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은 알렉산드로브의 아들 알렉산드로의 아들 알렉세이자 카레닌 집안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이 작품 안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가족의 굴레와 내가 선택하는 인생 사이의 갈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인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남편의 이름을 갖다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대가족의 굴레가 나를 강하게 옥죄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가사가 훨씬 더 굉장히 마음속에 푹 치고 들어올 겁니다. 자, 이 가사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Анна Каренина, Анна Вронская, где-то рядом, неподалеку, бедная девочка Аня Облонская смотрит в окно на пустую дорогу. 자, 안냐 오블롱스카야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곡의 그 가사를 잠깐 보면요. 아나 카레니나, 자기 이름이죠. 그 다음에 안냐 오블롱스카야라는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둘 다 자기 이름입니다. 자, 일단 안나를 안냐라고 부르는 건요. 러시아에서는 애칭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나탈리아라는 러시아 분이 있는데 친구들은 나타슈카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슈카라든지 냐 같은 발음을 붙여가지고 작고 귀엽고 친하다라는 뜻을 갖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영어 Y와 비슷한 거예요. 존이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Hey Johnny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나를 안냐라고 부르는 건 작고 귀여운 친한 안나. 그러니까 조금 더 친숙한 모습이죠. 그럼 카레니나와 오블롱스카야는 뭐냐? 카레니나는 이제 서양은 대체로 결혼을 하면 자기 남편 성을 따르게 되는데 안나 카레니나는 카레닌의 부인이라는 뜻인데 오블롱스카야는 뭐냐면은 자기 원래 이름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안나 오블롱스카야,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의 오빠 이름은 남자는 성을 안 바뀌기 때문에 오블롱스카입니다. 그래서 오블롱스카야라는 것은 안냐 오블롱스카야라고 하는 거는 자기 원래 모습, 결혼하기 전 모습. 그래서 기억 속에 넌 아직도 그대로. 그러니까 내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땐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나는 카레닌의 남편이고 그래서 카레닌하고 그 다음에 안냐가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아나이지만 내 모습은 안나 카레니나나 내가 느끼는 나는 안냐 오블롱스카야나 같은 사람인데 사회적인 시선은 바뀌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안나 카레니나, 안나 브론스카야라고 나옵니다. 자, 이건 또 뭐냐? 자, 지금 아나가 브론스키라는 남성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론스키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카레닌이랑 결혼하면 카레리나가 되는 것처럼 브론스키랑 결혼하면 뭐가 될까요? 브론스카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자기가 브론스키랑 결혼했을 때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안나 오블롱스카야가 자기 원래 이름이고요. 브론스카야가 브론스키랑 결혼했을 때 이름입니다. 상당히 소리가 비슷해요. 오블롱스카야, 브론스카야. 그에 비해서 오블롱스카야랑 카레니나는 발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게 의도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사를 최소한 썼을 땐 톨스토이가 그걸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저 이 가사를 처음에 썼을 때는 내가 브론스키와 함께 했을 때의 나의 모습, 즉 브론스카야로서의 모습이
카레니나로서의 모습보다는 내 원래 모습, 오블론스카야의 모습과 훨씬 가깝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은 라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블론스카야와 브론스카야라는 이 두 이름이 라임이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가사를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중들은 자기네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듣겠지만 우리는 잠깐 왜 갑자기 똑같은 사람을 카레니나라고 부르다 오블론스카야라고 부르다 브론스카야라고 부르지?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그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인문학적 무기가 머릿속에 이제 다 들어있으니까요. 싹 잊어버리시고 이 인문 침전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싹 잊어버리고 이제 재밌게 뮤지컬 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